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려움도 많고 난관도 있고. 근데 겪지 말아야 될 어떤 고민과 겪지 말아야 될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극장에서 뭐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특정한 소재를 다룬 영화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한 45개에서 50개 정도의 상영관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하루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시간이 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곱하면 대충 상영 시간이 나오겠죠. 저희 영화가 8개로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심야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점심 시간에 개봉을 하는 경우도 아침에 일찍 아주 일찍 개봉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하루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관객들이 정말 진짜 이 영화를 내가 반드시 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영화를 우리가 볼 때 무슨 전사처럼 달려들어서 영화를 보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일반 관객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영화 외적으로 배급 외적으로 갑자기 이제 뭐 포스터가 사라진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감독님이 뭐 제작하는 그 기간도 뭐 마찬가지지만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시면서 이 영화관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하시는 그 시작부터가 완전히 전투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이 영화를 개봉하셨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보신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그 영화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해프닝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정상적인 영화 상영이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를 배급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뭐 다른 건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7월 5일 기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7월 5일이죠. 얼마 안 됐지만 7월 5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영화 전용관이라고 있습니다. 독립영화 전용관은 아시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이 낸 그러니까 관객들이 낸 세금 우리가 이제 영화 발전 기금 있죠. 거기서 이제 이 독립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마련된 어떤 기금인데 그것으로 운영되는 독립영화 전용관이 대략 한 3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도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가 하나 나오거나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 상영이 결정되는 것이 한 5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CGV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신문사에서 기사가 나올 때 가장 극적이었던 거는 이제 AP통신에서 기사를 잡아줘갖고 이 영화가 말 그대로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ABC라든가 유럽의 유로뉴스 같은 이제 말 그대로 메이저급의 대형 이제 언론사들이 기사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AP통신 기사하고도 한 5, 6개월 정도 계속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왜냐하면 사실에 대한 검증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면서 기사가 만들어지고 또 그 기사의 힘으로 극장이 하나하나 열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지금도 감독님의 그 열정이 느껴지는데 영화 개봉되면서부터 지금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영화를 보실 수 있게끔 열정으로 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독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목을 보면 처음에 제가 접했던 제목이 두 개의 그 고향 투 홈즈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김일성이 아이들로 바뀌죠. 그 이유가 뭔가요? 원래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편집 작업 끝난 다음에 두 개의 고향으로 했던 거는 말 그대로 이 북한 전쟁고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이들이 뭐 원하든 않던 어쨌든 어떤 역사적 소용돌이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아이들이 다시 또 정말 어렵게 유럽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가족과 친구를 만나고 또 연인을 만나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략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951년서부터 시작해서 59년까지 있었으니까 물론 나라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7, 8년 동안은 아이들이 거기서 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고향이 된 거예요. 마음의 고향. 근데 갑자기 또 1956년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김일성의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들과의 또 이별을 해야 되는 사실 저는 그게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소리 옆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약간 이 파이터 같은 기질이 별로 없어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차분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고향은 너무 좋겠다 그 생각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고요. 두 개의 고향이라고 영화를 이제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자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선명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영화를 다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고 영화제도 그렇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근데 마침 영화를 계속 보는 리뷰를 하고 다시 보면서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뭘까 생각하다가 중요한 몇 부분들에 제가 인터뷰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영화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올 초에 1월 달에 1월서부터 2월까지 영화를 다시 한번 편집을 했어요. 그 편집을 하면서 이제 빠진 부분들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좀 더 선명하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 빠진 부분이 이제 영화상에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중국과 그 북한의 국경을 통과하자마자 뿔뿔이 터졌다라는 그 새로운 어떤 증언 사실 그 증언이 새로 발굴되면서 영화가 갑자기 이제 이게 그렇다면은 진짜 두 개의 고향이라는 이런 약간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선명하게 이 역사적 사건 속에 북한의 폐쇄적인 정권의 본질, 특히 이제 김일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화의 그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고 나레이션도 새로 집어넣고 상당 부분 구성이 좀 새롭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과감하게 두 개의 고향에서 김일성의 이야기를 바꿨는데요. 처음에 김일성의 이야기를 바꿨는데 특정한 언론사에 얘기해서 그러시죠.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딱 나오고 나서 댓글을 봤거든요. 와 근데 한 20개가 달렸는데 그때 빨갱이 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했죠. 이게 이 제목이 굉장히 좀 진짜 좀 자극적인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일도포 일본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사에 기자로 활동하셨던 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거 알려주시더라고요. 1960년대 북송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에서 조총련이 북한의 김일성과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리고 이런 북송사업이라던가 북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할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북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빠뜨리지 않고 등장했던 구호가 있답니다. 그게 김일성의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김일성의 아이들 절대로 그 제목을 그렇게 달면 안 된다. 그런 조언까지 해주시면서 그래서 이게 그 표현 자체에 역사성이 있구나. 이걸 그때 처음 깨달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 변화는 시도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내 토크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영화에 관련돼서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고 그리고 또 좀 순간에 정말 궁금하신 어떤 질문 하나 있으시면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하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사이사이에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손 드시면 마이크로 해줘요.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감독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고향이 이북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유일한 것 같네요. 그리고 영화의 제목을 볼 때 김일성의 아이들 참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자랄 때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 원수님으로 알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위대한 수령님이 위대한 혁명 역사가 과연 진실이 밝혀지니까 피해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원시성을 가진 사람이 북송되었다가 유럽을 걸어서 가겠다고 한 대목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심장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우리 한국에 있는 3만 5천의 탈북민들이 탈북을 강제 북송 3번 4번 되면서 말하자면 영양실족이 와서 더는 감방 생활을 할 수 없다, 밖에 나가면 죽는다 한 상태에서 내보낸 사람들이 다시 중국을 넘거든요. 기어서라도 중국을 넘어요. 그게 왜 그런가? 이자 그분처럼 역사 속의 인물인 그분이 말하자면 자유의 맛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 향기를 누리기 위해서 억압을 당하니까 다시 그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은 거예요. 역시 우리 탈북민들도 그런 목숨을 걸고 왔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독님께,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만 5천이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네, 반갑습니다. 현재 세계일보 논설위원 조정진입니다. 과 선배인 박찬욱 감독하고 대학 동기인데 그과 2년 후배십니다. 이렇게 이래저래 반갑고요. 이렇게 남들이 관심 안 갖고 돈 안 되고 명예 안 되는 일에 저와 같이, 저는 지금 40년째 북한 해방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음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고요. 박찬욱 감독은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군인이었더라고요. 군인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서 초등학교를 8군데 9군데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방의 경험을 잘 알기 때문에 JS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다른 성격의 영화로 돌아갔는데, 보통 작가들은 또는 감독님들은 자기 경험이나 삶에서 그 소재가 나오고 또 장르가 나오는데, 분명히 이런 영화를 하고 이런 예술 장르를 할 때는 분명히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남다른.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영화에 담지 못한 에피소드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 인사드렸습니다. 선배님 질문하신 거에 대답하기 전에 이제 성함은 잘 모르지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우리 탈북민, 제가 사실은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차인 것 같아요. 제가 물망초 간사님이시지만 물망초에서 도와주셔서 그때 6월 25일 날 한국전쟁 티켓팅 70주년 발발 70주년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인터뷰 끝나고 저를 많이 울렸던 분들이 딱 2분 계세요. 예상 못했는데 그 2분 때문에 사실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뒤돌아서서 이제 많이 좀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 또 가슴 뭉클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과
저기 저 선생님처럼 저런 분이 느끼시는 게 약간 다르구나. 그리고 물론 다른 분들도 저한테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보다도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더 무게 있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가치로운 일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남은 또 시간 동안 앞으로 또 이번 작업을 통해서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에 어쨌든 하나의 이런 영화 감독으로서 발을 드러났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저런 분들의 어떤 응원을 좀 가슴에 좀 잘 간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다시 선배님 질문으로 돌아가서 전쟁과 아이들은 저한테 있어서는 항상 예전서부터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만 해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남한 전쟁과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추적을 해왔고 그런 과정에 이제 북한 전쟁과라는 것이 저한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선물이었던 것 같고요.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제일 에피소드, 그러니까 영화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작심하고 이 객관적 역사적 자료에 좀 시점을 했거든요. 이게 내가 어떤 감상이나 루머에 기초로 해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사실은 끊임없이 논쟁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주관적인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나 역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 역사적 자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논쟁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이 객관적 역사적 자료에 치중을 하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이제 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책과 영화가 갈라지는 지점이 딱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해석 또는 주관적 감상, 누구한테 들었던 루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영화는 이 영화에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뺐어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걸 빼다 보니까 정말 아쉬운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에피소드는 정말 가슴 뭉클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결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뭐 사진 한 장이 됐던 편지가 됐던 또는 정말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의 인터뷰가 됐던 이런 게 있으면은 영화도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 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1952년도에 체코에 애들이 갑니다. 근데 애들이 56년도부터 제일 먼저 이제 다시 소환이 되는데 애들이 그 가기 싫었나 봐요, 되게. 여기 이제 영화에서 체코의 오벨리스크의 돌 조각에다가 이름을 적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면은 그 발렌치 궁전과 오벨리스크까지는 한 300~400m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규율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혼자 자유롭게 어디 가고 뭘 이 오벨리스크에다가 더더군다나 그 기념물이잖아요. 오벨리스크가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다가 이론을 새긴다는 얘기 자체는 결코 쉬운 행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추정해 보건데 취침 시간이 이제 끝난 다음에 취침 시간이 들어간 다음에 몰래 이제 애들이 나와서 아마 거기를 올라가서 이제 그 목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서 한 것 같거든요. 돌이 사암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단단한 짓이에요. 제가 만져봤는데 거기에 이끼가 없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었던 거고요. 그만큼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애들이 눈밭에서 굴렀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애들인 거죠. 눈밭에 걸려서 내가 몸살이 나면 북으로 가는 그 기차를 안 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말 천진난만한 어떤 생각들인데 그런 것들 되게 가슴이 짠한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빠졌고 또 하나는 이제 1960년대 이 북한 전쟁과들을
제일 애정 있게 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였던 데가 폴란드예요. 폴란드는 외교부에서 평양에 이제 대사들이 한번 이 아이들을 한번 좀 만나보자 우리가. 그래서 60년대에 물론 이제 뭐 외부적으로 공개된 일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폴란드 그 뻔코베체라든가 오토보츠코에서 살았던 애들과 다시 만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워낙에 아이들이 산속 어떤 지방이라든가 좀 외진 곳에 이제 다 배치가 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길들이 별로 없었는데 폴란드 폴란드 외교문서에 그런 게 나와요. 폴란드 대사가 어느 날 60년대 정확한 이 날짜는 밝혀지지 않지만 평양 거리를 갖다가 이제 걷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자기한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폴란드 말로 막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대사가 1960년대 북한에서 10대 정도 되는 아이들이 폴란드를 할 수 있는, 폴란드어를 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내가 찾는 그 아이일 수도 있겠다 해갖고 그 아이를 이제 붙잡아갖고 너 도대체 폴란드 말을 어디서 배웠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폴란드 뿌아고비체에서 살았던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찾고는 찾았구나 하고서 이 아이하고 좀 뭐 얘기를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눈치를 채고서 그 아이가 주랭랑을 쳐갖고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뭐 이제 그런 기록도 나와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보면은 그 아이들이 폴란드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그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폴란드가 그리웠고 폴란드 말이 하고 싶었으면 길 가는 폴란드 대사 근처에서 폴란드 대사를 붙들고 폴란드 말을 갖다 했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직도 영화에는 막 담지 못했는데 책에는 좀 담아보려고 했는 거죠. 네, 지금 말씀 듣는 중에도 계속 감독님하고도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에피소드 많이 듣고 그랬는데 오늘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또 듣게 됐네요. 또 이제 그래서 신뢰도 근데 새로운 얘기 좀 해줘야죠. 뻔한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공개적인 그런 더 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요즘 유튜브도 하면서 좀 낯설긴 하지만 유튜브 하는 게 계속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뭐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사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북한 관련된 어떤 그런 작은 흐름에 이 영화가 자기내기를 했고 또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진실과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제가 해야 될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좀 예전에는 많이 못 느꼈는데 요즘은 많이 좀 느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님이 요즘 유튜브를 많이 영상 업데이트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도 자꾸 제시들 하시고 제가 항상 감독님께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자신 없어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가서는 또 장군님 같이 뭔가 또 일을 크게 저지르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이 있으신 그런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영화 얘기를 지금 또 계속 하시는데 그럼 영화 제작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은 또 감독으로서의 그 시각적인 감독의 시각에서 이런 테크닉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영화 내용에서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찾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대충 영화 마무리 짓고 싶지 않았고
제가 제 삶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자료를 찾겠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어쨌든 어떤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2004년도에 KBS 수요계획이 이 작품 처음에 이 작품의 원형이 되는 루마니아 제어졌다 리비철 씨를 이제 취재를 하고 방송을 할 때 그때 자료가 처음 등장할 때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루마니아 기록보관소에 갔거든요. 자료를 찾다 그래갖고. 근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자료를 찾기가 왜 힘들었냐면 동유럽 5개 나라는 언어가 다 달라요. 일단. 그리고 70년대 자료들은 디지털 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우리 도서관 가면은 도서 카드 같은 거 있죠. 손으로 적혀 있는. 그러니까 그걸 5개 나라 영어가 안 통하는 조건이고 5개 나라 언어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검색이 되지 않는 거다 보니까 누군가가 직접 가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동유럽 5개 나라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말을 못하는 사람은 갖다 줘도 이게 자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사람들한테 누군가 도움을 청하고 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제가 이제 그분을 고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자료를 찾는 게 그래서 굉장히 지난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2004년도에 그 자료를 처음 4분 3초짜리 루마니아의 기록필름 보관소에서 찾는데 그 장면이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 기록보관소의 직원이 하얀 장갑을 끼고 자료를 찾다 그러고 자료를 갖고 오더라고요. 당시 루마니아에서 이제 공산주의 시절이니까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았나 봐요. 35mm, 그러니까 일반 그 극장에서 하는 35mm 큰 필름통으로 어떤 여자분이 중년 여성분이 갖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이 필름통이 은빛 나잖아요. 근데 주변이 까맣게 그 녹이 진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었던 거는 그 필름통 위에 먼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먼지가. 그래서 그걸 봤는데 진짜 숙연했어요. 저는. 왜 숙연했냐면은 내가 이걸 찾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 자료는 정말 영원히 기록보관소 어디 구석에 저렇게 먼지가 쌓이면서 남아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 작업들이 이제 진행됐던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웠던 작업인 것 같고요. 사실 뭐 다큐멘터리에서 감독의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저라고 뭐 이제 예술인데 또 작가 입장에서 그런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이 작품은 아마 아시겠지만 진짜 어깨에 힘 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드라이할 수도 있는데 정말 순수하게 어떤 무슨 과장이나 정말 어떤 뭐 조형물로 치는 데코레이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일부러 넣지 말자. 오히려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게 제 처음에 이제 이 영화 편집하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갑준 선생님이 이 영화 이제 보시고 나서 딱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다큐멘터리로 보는 닥터지라고였다. 근데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순수하면서도 좀 담백하게 이 역사적 시간들을 좀 계속 보여준 게 좀 주요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처음에 예고편 봤을 때 뭐 배경음악 빼놓고는 그 영상만 봤을 때는 이 영화를 찍으러 가신 게 아니라 가셨나. 그리고 경치가 너무 좋아서 경치. 예, 설경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상이었고 그래서 감독님이 또 이런 일도 있으시구나 하는 그런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선한 마음을 먹고 그래도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힘들지만 야 진짜 힘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한 10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이신데 좋으시는데
근데 그 지금 우리 박사님이 좋게 보셨다가는 그 폴란드 그 브로츠와프라는 곳에서 뿌아코비치로 이동할 때 찍은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쪽 서쪽이에요. 폴란드가 독일 쪽. 사실 그쪽이 옛날에 독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점령했던 지역이에요. 영토분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공장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은폐되어 있는 거. 근데 거길 지나가는데 이 예술가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에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제 부감인데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봤잖아요. 순간 갑자기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 위에서 내려본 적도 없는데 왠지 그냥 저기에 그림이 좋은 그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해간 드론을 띄워갖고 했더니 그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게요 대부분 눈으로 알고 계신데 그게 눈이 아니라요. 그 이슬이 스키를 머금은 이슬이 갑자기 냉각이 됐을 때 그렇게 마치 눈의 결정처럼 아주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새로운 숲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참나무 숲이 된 거기서 그게 딱 2시간만 그 장관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찍고 나서 예고편 올렸더니 폴란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찾아내고 폴란드 사람들이 나 뿌아코비치 이쪽도 알고 난 평생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다. 근데 그거는 진짜 뭐 좀 과장되기 하면 정말 100만 분의 1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온, 습도, 날씨의 갑작스러운 하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도 못 본 거를 저는 순간 그냥 브레이크 밟고 올렸는데 딱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촬영 시간이 한 2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마치 진짜 기적처럼 저한테 다가온 것 같고 그래서 아 역시 세상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장면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 이게 신의 한 수인가 하는 그런 저번에 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신이 내린 한수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뭐 저번에 말씀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또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 아 그분은 루마니아에서 만난 건데요. 그 에피소드 참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부크레스티에서 첫날 도착을 해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집사람이랑 식당을 찾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제 나이 또래 한 40대 50대 이런 분이 갑자기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말이 뭐냐면 정확히 표현하면 영어로 얘기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집사람한테 질문을 던지길래 그래서 아 우리 집사람이 미인이라서 길거리에서 루마니아 남자가 뭐 이렇게 수작이라도 거나 이제 왜냐하면은 그 갑자기 아무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만 하는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한국하고 좀 인연이 있대요. 자기 어머니가 북한 전쟁과하고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통 우리가 대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여기 루마니아에 왜 왔니? 아 우리는 북한 전쟁과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아 그래? 우리 엄마가 북한 전쟁과하고 친구였어 옛날에 60년 전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되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국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고 얘기한 다음 답변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둘이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서 멍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루마니아 부크레스티에서 북한 전쟁과와 친구였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야 잘됐다. 이 사람 통하면 뭔가 또 건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아쉽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몇 년 전에 2년 전에. 그래서 그래 사진만 보고 이제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사실은 당신 어머니가 만났던 북한 연구가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여기 날아왔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아 진짜 신이 있나 보네요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저는 원래 제 직장이 근처인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집에를 간대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만난 거는 이렇게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몇십 년 동안을 집을 이렇게 갔는데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이쪽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시아에서 온 누군가를 만났는데 한국 사람이 왔다고 얘기를 붙였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뭐 재미난 에피소드일 수도 있겠지만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19년 1월 달에 이 짐을 꾸려갖고 나이 50대 중년에 정말 대책 없는 두 사람이 부부가 아무것도 세팅이 안 돼 있는 동유럽으로 취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마치 진짜 신기루 같은 것.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걸어갈 때, 아니죠, 사막을 걸어갈 때도 오아시스가 있는 거, 저희가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라고 걸어가는 거하고 이건 어디가 오아시스인지 모르고 오아시스를 얼마큼 걸어가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걸어갈 때 인간의 심리는 정확하게 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도 저한테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그 어떤 메시지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힘들 때도 참 많았지만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아 그래 이 길이 올바른 길인 것 같아, 의미 있는 길인 것 같아 하면서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용기를 준 사건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어떻게 휴먼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 정말 같이 합숙하는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기 힘드셨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질문 좀 받을 마이크 좀 주실래요? 저는 저 언론계에서 잔뜩 가본 뒤에 정당에서도 있었고요, 이 정부에서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룡이고요. 오늘 그저 아주 공을 많이 들인 아주 훌륭한 다큐멘터리 잘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조갑재 선생은 닥터지방호를 연상했다는데 나는 엉뚱하게도 그 루마니아 그 미르츠유를 보면서 25시를 연상을 했어요. 아까 조갑재 선생은 그 설경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나는 그 다큐멘터리에 흐르는 내재된 또는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휴머 스토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사실의 그 근거이기 때문에 이성에 소구하고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감성에 소구하는 데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흠결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3부작으로 이룬다면 이거는 프롤로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의 그 본편에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픽션을 가미한 제대로 된 이 다른 그 픽션에 그런 이 소스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소스가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원소스 멀티유스로 한다면 이게 글로벌 히트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이것은 코멘트고 하나 질문은 그 미르츠유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나는 그 처음으로 들은 이름인데 미르츠유를 검색해 보니까 이미 몇 건의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단편적으로. 혹시 미르츠유를 만났을 때 그 방대한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토리나 자기의 그 남편
조 누구와의 그 사랑 얘기를 써놨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혹시 없어요? 일단 그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좀 드리면 개인적으로 뮤지컬에서나 남편에 관해서 어떤 소설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편지, 그 다음에 어떤 기록들,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잘 갖고 계십니다, 사실. 네,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2004년도에 그러니까 16년 전에 이제 처음 만났을 때도 그분은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2004년도에 제가 만났는데 사전 만들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겠지만 그게 여기는 이제 16만 자는 루마니아 한국어 사전만 얘기하는 거고 한국 루마니아 사전이 두 줄이에요. 두 개를 합치니까 32만 자예요. 32만 자에 손으로 적은 거예요. 이분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남편 만났을 때 한국어를 잊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고 남편은 또 루마니아 말을 또 잊었을 테니까 어쨌든 나만이라도 한국어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해갖고 필담으로라도 대화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하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첫 번째 질문에 코멘트 하셨던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기쁜 소식이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골드트리 다큐멘터리 인터내셔널 영화제에서 본선 진출 아주 희소식이 하나 또 왔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1번째 국제영화제에 지금 진출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 게 이 작품이 좀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를 좀 잘못 만든다. 근데 이게 외신에 나온 거라던가 또 외신에 주목하는 것 또 그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 정도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뭐 진짜 거의 뭐 누구 말대로 기생집급인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도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연락들이 와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영화를 한번 다큐멘터리 말고 극영화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가. 이제 워낙 방대한 작업이고 또 사실 쉽게 엄두가 좀 안 나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좀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무르익어서 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면 그런 작업도 지금 해보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좀 힘내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있으시죠? 네. 저쪽 마이크 좀 받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함흥에서 70년 전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 73세인데 저는 그분 두 분의 아들이고 이북에서 넘어오신 지 70 몇 년 되셨습니다. 함흥에서. 우리 아버님은 일본에서 대학 나오시고 어머님은 영생 학교 나오시고 이렇게 넘어오셨다가 자세한 얘기는 뭐 그렇게 하고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 가운데 외삼촌은 국민묘지에 계시고 또 한 분은 남방에 가서 전사하시고 또 한 분은 여기서 돌아가셨지만 외삼촌 세 분이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셔서 94세예요. 이런 분들의 혹시 연관되는 그런 소식들을 접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혹시 동굴 앞에 가시면서 그 옛날에 남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서구라파로 입양을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또 대화해 보신 적은 없는지 또 그 탈북이 아니죠. 동굴 앞에 간 그 북한 김일성의 아이들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탈출해서 살아 있을 확률이 있는 건지 그런 감독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적지 않은 수의 아이들이 기숙사를 탈출했어요. 루마니아도 그렇고 폴란드에 아예 망명까지 신청을 했으니까요.
외교 문서에 등장하는 거.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가슴 아픈 거는 아나이가 한 8세 정도 된, 이것도 영화에는 빠진 내용입니다. 객관적으로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8세 정도 되는 아이가 루마니아 남자의 집에 입양이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입양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루마니아와 북한이 어떤 그런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입양에 관한, 그래서 결혼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여기 영화에 등장하는 미르치오 씨 같은 경우도 정말 4년 동안 비밀 연애에서 겨우 간신히 루마니아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한 케이스고요. 그러니 입양이라는 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어쨌든 루마니아 남자와 이 북한 아이가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아버지 아들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분도 아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1956년도부터 이제 애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그 소환연차를 타야 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입양이 정리가 안 되니까 법적으로. 근데 이 아이가 도망을 쳐요. 기숙사를 탈출해서 8살짜리 아이가 산속으로 도망을 칩니다. 지금 가슴 아프죠. 근데 더 가슴 아픈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인데 한 500명 정도 되는 아이가 이제 기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긴 했죠. 소환시를 타고 북한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한 교사 몇 분 또는 뭐 등치가 큰 아이들 한 10명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본대는 북한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어쨌든 이 아이들을 어쨌든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공식적으로 이 아이들을 찾는 게 제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당시 한 500명 되는 아이들을 다 풀었어요. 산속에다가. 이 한 명의 아이를 찾기 위해서 500명 되는 아이들이 이 한 명의 이탈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정말 이게 진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북한 사회구나.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거는 결국은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아냅니다. 500명이 찾으니까 할 수 있겠죠. 8살짜리 아이가 도망쳐봐야 어디로 도망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몇 시간을 헤매다가 이 아이를 찾아내요. 근데 그날 마침 비가 왔대요.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에서 북한으로 간다 그래갖고 학교에서는 유니폼을 좀 깨끗하게 입히고 구두도 신기고 해서 이제 예쁘게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비가 오고 산속에서 이 8살짜리 아이를 찾으려고 500명이 돌아다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도 다 젖고 옷도 흙탕물에 젖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그 중에서 좀 나이 등치 큰 아이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린치를 가한 거예요. 이 아이를 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치가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말리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다리가 부러져갖고 기차를 타고 갔다. 이제 그게 이제 제오르제타 미르치오 씨의 증언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것도 뺀 이유가 너무 잔혹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빠지긴 했죠. 근데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적지만 뭐 택시기사를 루마니아 어디 시레트라는 곳에서 택시기사를 하는 남자, 루마니아 여성과 결혼해서 택시기사를 한다, 이런 정보까지 접근했지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더 나갈 수가 없었고요. 저는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거는 끝나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개인이 이 정도 찾아낼 수 있었다면 이거를 만약에 어떤 정부 차원이라든가 좀 더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파헤친다면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작업은 끝난 작업이 아니다. 그리고 끝으로 리멤버 190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북한에 있는 어쨌든 살아있을 수 있는 북한 여제고아들과 루마니아에서 영화에서 마지막에 막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이분들과의 만남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두 분이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서신이라든가 사진이 됐든 아니면 돌아가셔서 만약에 이분들이 만날 수 없다면 그분들의 자제분들이라도 어떻게 연결시켜갖고 한번 만나게 해보겠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지금 BBC가 좀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